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9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돌아오는 길도 건강하고 안전한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속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할 걸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빛은 흐립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또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 있는 만큼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70mm, 전남에는 10에서 50mm가 내리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은 20.3도, 광주 22도, 대구는 18.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는 한낮에 기온이 다소 오를 텐데요. 반면 남부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을 지나서 칭다오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이동 경로로 볼 때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 후반 제주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추석 이후 물가 상승 예고입니다. 올해 이 먹거리 물가 크게 올랐죠. 추석 이후에 더 오를 전망입니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줄어든 탓에 이달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분석치여서 실제 가격은 전망치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도 고물가인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 정말 서민들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라면이나 스낵 이런 식품업계도 가격을 올린다 그러죠. 맞습니다. 라면 인상 예고됐었죠. 당장 오는 15일 이 국내 주요 식품업체 중 하나인 N사가 원가 부담 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 출고가를 각각 평균 11.3%, 5.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N사가 신호탄을 쏘자 이 종합식품기업 P사도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10월 1일부로 라면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이 재료 수입 단가가 올라서 이 식품업계 원가 부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일부 제과 업체도 가격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료값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육가공 업체 부담 가중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국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 빵과 아이스크림처럼 우유를 사용하는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유업계가 이 낙농제도를 개편한 뒤에 올해 원유 가격을 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는 인상 여부나 인상 폭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택시요금, 또 전기,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 서민들 물가 부담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다 오르네요. 네. 먹거리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계청 따르면요, 8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8.
14.8%였는데 이게 92년 10월 이후로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가 9월에서 10월까지 이 사이에 물가가 최고점을 찍는 물가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이 물가 정점이 예상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5%에서 6%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 잡기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식품값이라는 게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한 번 오르면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졸라맨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10살에서 11살 소년 범죄 2배 급증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인 10살에서 11살 아이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촉법 소년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법상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이 촉법 소년 중 10살에서 11살은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무려 2,197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소년 범죄가 4년 사이 2배 이상이 늘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지속적 증가 추세입니다. 일단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10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범죄 저지른 아이들이 3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472명으로 늘었고요. 2020년에 530명, 2021년에는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특히 이 수치상 작년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이 10살에서 11살 범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에서 20%대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60에서 80%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가 연간 11%에서 17% 증가율 보인다는 점과 비교를 해봐도 매우 높은 증가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에서 10세에서 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0년 20.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기 10살, 11살 만 나이일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인데 그야말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주로 절도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이 절도가 차지하는 이 비중은 매년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 이런 건 뭐 진작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건지 결정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차제에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택배 못 받았다 거짓 신고한 진상고객 덜미입니다. 집 앞에 제대로 배송된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이 진상고객의 행각이 CCTV에 그대로 포착돼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C사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 직원 A씨가 지난 7월 말 경기도 한 아파트에 이 33만 8천 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택배를 현관문 앞에 제대로 배송한 뒤에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문제는 고객이 이 상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전액 환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배송을 네. 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고. 근데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 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이게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네. 거 아닌가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진에 안타깝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배송 완료 당시에 찍기는 찍었는데 이 아파트 현관문 호수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찍혀 있는 바람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고객이 이 C사에게 환불을 받게 되고요. 택배기사가 분실 물건을 찾아서 C사에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 택배기사가 아파트 10개 동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분실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샅샅이 뒤졌는데도 결국에는 분실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택배기사가 자비로 이 전액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네. 비싼 거라 손해가 컸을 텐데, 근데 이게 택배를 못 받았다는 신고가 거짓 신고였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이게요, 정산 기간이었던 지난 8월 2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이 분실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을 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CCTV에 범인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고객이었습니다. 고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 문 앞에 잘 배송돼 있던 이 커피 머신을 발로 밀어서 집 안으로 들어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나 있는 작은 투명 창을 통해서 포착이 됐고 이게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물건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A 씨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택배기사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택배기사 A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사 측에 배상해야 될 금액이 정말 한두 푼이 아니어서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밤낮으로 땀 흘리면서 일하는 택배기사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금전적 또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통난 이 고객이 뒤늦게 시인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택배기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분실권을 기사님이 왜 다 물어줘야 되냐라면서 걱정하는 척 짐짓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 위선적인 모습이 생각나서 더 괘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객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양심불량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늦은 거라 생각하겠지. 그건 착각이니까 빠르게 움직여. 거침없이 달려. Maybe 우린 점점 속에서 탐탐 빨라지고 있나 봐. Stop being 무덤덤 하구나 맡아타.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원 낭비나 환경 오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안 되었어요. 아하. 물론 팬데믹 초반에 잠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긴 줄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아유,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택배 물량 엄청나게 늘었죠. 네.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큰 원인이었다고 맞아,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그때 참 맑은 하늘 볼 수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시 근데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탄소 배출량이 급증한 원인이죠. 저도 어제 이거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생활 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정말 바빠졌는데요. 네.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줄이거나 친환경 포장재의 이용량을 늘리는 등 각종 캠페인에 힘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친환경 사업으로 탈바꿈한 기업들입니다. 네, 요즘 정말 생활 폐기물 때문에 골치 아픈 집들 많을 거예요. 갖다 놓으면 그리고 치웠나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맞아요. 야, 이게 뭐 쌓이고 쌓여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택배 자주 시키니까 받아보면 택배 속에 택배 같아요. 맞아요. 2중, 3중으로 포장돼 있는 거 많이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불필요한 포장재만 줄여도 우리가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그 정유사 하면은 약간 굴뚝산업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오늘 정유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정유사죠. 지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국내 윤활유 브랜드 중에 처음으로 식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엔진 오일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은 바이오 연료 개발 업체인 미국 엔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탄생했고요. 야자, 코코넛, 콩, 유채씨 같은 100% 재생 가능한 식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윤활 기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윤활 기유가 뭐냐면요. 엔진 오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고요. 친환경 윤활 기유를 사용하면 식물 원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생산 공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 저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야자나 코코넛 같은 데서 엔진 오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엔진 오일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엔진을 아주 먹는 놀랍죠? 거예요. 엔진을 마시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진짜 마시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질적인 순 배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탄소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이죠. 지사는 기존 엔진오일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객 수요가 높아지는 친환경 윤활유 제품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왔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엔진 오일을 출시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전기차라고 해서 오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기차 전용 윤활유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처럼 지사는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능은 극대화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을 개발할 아, 예정이라고 멋지네요. 그런가 하면 친환경과는 또 거리가 멀어 보였던 세탁세제에도 네. 세탁세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생활 뷰티 업계 A사의 대표 세탁세제 S 브랜드도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탁세제 3kg 리필 제품에 단일 재질 포장지를 도입해서 재활용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 단일 재질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약 1.7톤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장지를 밀봉할 때 필요한 그 실링 온도가 있어요. 네. 이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그 탄소 배출량도 줄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A사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 제16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쳐야겠네요. 야, 좋겠어요. 우리가 저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때 애를 네. 보는 게 이게 네. 포장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재질들이. 맞아요. 근데 이런 복합 재질에서 단일 재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기업들 많이 보시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서 용기의 소재를 바꾸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고 네.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사도 플라스틱 이 문제성의 그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경량화한다던가 또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하고 용기의 소재를 개선하는 등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액체 세제 L 브랜드의 경우에는 특별한 포장재가 도입됐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생산하는 공정에서 잔여물이 발생을 해요. 이를 재활용한 포장재라고 하는데, 이처럼 A사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한 백화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캠페인을 벌여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우리 신선식품 주문하면 아이스팩 같이 오잖아요. 그쵸. 네. 제가 이거를 재활용하려고 뜯어보니까 이거 액체도 젤 맞아요.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로 버리기도 애매하고 맞아. 재활용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백화점 S사가 지난 6월에 국내 9개 점포에서 고객으로부터 이 폐 아이스팩 3,000개를 기부받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 고객이 기부한 폐 아이스팩은 쿨매트 350개로 재활용됐고요. 와. 전국 유기동물 보호센터 6곳에 전달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냉동실 문 열다가 쌓여있던 아이스팩 하다가 발에 떨어져가지고 무기야, 아파요. 무기 아파. 제가 부여잡고 한참 아파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은 아이스팩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기업도 친환경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니 이게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S사 노력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계 처음으로 친환경 패키지 기준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재생 소재 사용 여부와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최우수, 또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까지 총 5등급을 부여를 하는데요. 향후 S사의 매장에서는 최소 우수 등급 이상의 포장재만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백화점 식품관뿐만 아니라 네. 패션, 자파 이런 모든 상품군에 친환경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최종적으로는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백화점으로 도약하겠다. 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 됐습니다. 그럼요. 네. 자, 경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온라인을 달군 뜨거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영상인데요. 차차차 핫클릭. 핫클릭. 첫 번째 영상. 뒷좌석 문이 활짝 열린 이유입니다. 한 승용차가 뒷문을 활짝 열고 위험천만한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의도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어머, 켜고 저 직진을 왜, 하죠. 뭐야? 근데 뭔가 이상해요. 옆문이야?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뒷문이 열려 있죠. 뭐야? 왜요? 승용차 밖으로 커다란 짐의 일부가 저렇게 삐쭉 웬일이야. 튀어나온 걸 보이죠? 근데 저렇게 빨리 달리고 있어요. 차 문을 무리하게 짐을 싣느라 저건 열고 아니다. 달린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뒷좌석이 문을 열고 하면 옆에 차들이 어떻게 달려? 불안하죠. 너무 위험하다. 아, 짐이 크면 큰 차를 부르든지 그렇죠. 화물비 아끼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달리면 주변 차량들이 부딪혀서 부딪히죠. 또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좁은 도로 진입하면 진짜 저기 위험천만한 네, 그러면- 상황인 거잖아요. 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차가 마주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영상에서. 좁은 골목길에선 또 보행자나 주정차된 차량들과 부딪힐 수도 있겠죠.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맞냐? 화물비 아끼려다 더 큰 사고 나겠다. 운전자의 위험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예, 영상을 본 저희들도 놀랐는데 네. 도로에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저런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특히 맞아요. 뒤트렁크에 이만큼 실어 맞아요. 다 열어놓고 가는 좀 이따 분들도 나온대요. 아, 그 나와요? 영상 아, 네, 나온대요. 그거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 네, 있어요? 얼마 네. 전이었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오늘자 직진남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게 직진남? 실제로 네. 한 장의 사진 올라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차량이 트렁크 문을 저거는 아예 실어도 닫을 수 너무 없을 싫었다. 정도. 너무 꾸역꾸역. 네. 네, 뭘 저렇게 꾸역꾸역 실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짐이 차량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러게. 20%는 더 뒤로 나와 있고요. 조수석까지 짐이 들어찬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물건이 아닌 사람을 태워서 아이, 참. 이렇게 위험한 서 있네. 주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아이, 아, 저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트렁크에 짐 안 실리면 더 큰 차를 바꾸던가. 그리고 트렁크에 사람이 저렇게 서서 가는 거 저건 정말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맞습니다. 없는 일이야 저거. 예전에 경운기에서 사람들 타고 할머니들 저기 갯벌에 갈 때. 네. 그것도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안 돼요. 그리고 또 도로에서 문제가 되는 이 과적 네. 차량 저희가 봤잖아요. 네. 보통은 화물차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렇게 승용차 과적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다 처벌 대상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5인승 승합차다.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뒷자리에 또 여러 명 타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6명, 7명. 맞아요. 그게 다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짐도 저렇게 많이 실으면 다 불법인데 그렇지.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위험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차가 사고 났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피해를 입어도 이게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요. 본인들이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저러고 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브레이크 그러면 이렇게 밟거나. 해서 훅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확 밟거나 예? 그렇지. 급 출발을 하거나 그럼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쏠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본인뿐이 아니고 다른 운전자들까지 얼마나 피해가 되겠습니까? 하여간 늘 말씀드리면 상식선에서 좀 상식선. 하면 네. 좋겠어요. 그러게.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운전 중 피자 배달 왔습니다입니다. 운전 중에 배달시켜 먹은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죠. 네. 평범하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피자 한 조각이 뚝 떨어졌다 그래요. 이거 산신령이 주신 것도 뭐지? 아니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누가 먹다가 던졌나? 자, 제한 속도 70km인 일반 국도에서 뭐가 떨어져요. 자, 자세히 볼까요? 피자였어. 모양이 뭘까요? 저게 삼각형 요거 피자인가요? 피자 한 조각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 걸려 있던 위험 표지판 하나가 떨어지면서 차로 날아왔어요. 네. 근데 저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날아오면서 당연히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아이, 그렇겠죠. 피자 모양의 표지판이 네. 날아왔네. 운전하다가 저렇게 표지판이 날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못하죠. 저기 너무 그거예요? 위험해. 저 뭐 감전 뭐 전기줄 이렇게 지나갈 때 요 높이 제한하는 거 뭐 4.5m 감전선.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이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표지판이지만 네. 떨어지면 진짜 저기 보셨지만 위험천만한 그러네. 무기거든요, 그렇죠. 저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아. 운전자가 한국전력공사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네. 통신선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 측에서 설치한 거라 이 표지판을 찾아야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잡습니다. 네. 저거 어디서 그래요. 찾습니까? 네. 저거를 국도에서.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봐도 어느 통신사의 표지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아이들 2명을 태우고 달리던 중에 일어난 어머머. 큰일 일이라 날 뻔했네. 아직도 충격이 큰데 이럴 때 어떻게 보상 신청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무서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저걸 또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찾아요?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서 맞아. 저희가 진짜 피자 아니냐 할 정도로 네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이거 보상 받아야 할 텐데 못 받습니까? 받아야죠. 네. 그렇죠. 아, 운전하다가 진짜 표지판이 하늘에서 저렇게 뚝 떨어질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그렇지. 하겠어요. 우리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간판 떨어지는 네. 게 무서워. 평생에 한 번 당할까 말까 네. 사고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죠? 간판을 단 측에다가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표지판을 달고 관리하는 통신사 측에 피해배상 요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운전자 본인이 직접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자차 보험 처리 우선 하시고 나서 이 보험사가 표지판 설치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셔도 되는데 아까 지금 표지판 못 찾아서 배상 어떻게 되나 걱정된다 하셨잖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아까 2개였습니다. 그중에 두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요. 네.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통신사인지 확인을 하시고 표지판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입증을 하셔서 통신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으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거 이제 하나가 없더라도 그 달려 있던 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 누가 달았는지 이렇게 그거 보면 나오겠네요. 나오잖아요. 나올 나오겠네요. 것 같은데. 근데 두 개씩 달아놨어. 가서 입증하시오 이런 게 많더라고. 그죠. 피해자가 입증하시오. 피해 입었는데 언제? 그래. 나 그 화가 나더라고.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입증하라고. 네, 피자 갑자기 날아왔었어. 입이 확 돼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할리우드 배우도 울고 갈 명연기인데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다리를 쩔뚝이는 보행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비를 줬는데요. 이게 또 사고 장면 CCTV를 돌려보니까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반전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저 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와서 부딪혀요. 거기 앉아있다가 달려갔는데 순간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저게 왜 가는 걸까요? 이것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듯한 그러네.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저 아저씨 연기 어설퍼. 설. 어설픈데. 딱 앉아 있다가 차가 딱 출발하니까 아이고 가자. 일부러 부딪힌 거 아니에요. 누가 네. 봐도 연기하는 건데. 너무 일부러죠. 네. 영상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와서 후진하는 차에 이제 충돌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13만 원을 받아갔대요. 아유 억울해. 당시에 이제 운전자 자신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게 자작극이었다는 걸 딱 알게 된 겁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남성에게 3만 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료비를 받아가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게 된 건데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당연히 신고했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네.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하면 남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남성에게 주의를 주고 싶다면 아파트 주차장에 전단지를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답변을 경찰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딱 부댔는데 네. 그 13만 원을 현장에서 해결했잖아요. 이게 저런 경우는 보면 그 보험 사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험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그렇죠. 지급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애매하긴 하죠. 소위 말하는 자해 공갈단 이런 경우에는 보험 사기가 이제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실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뭐 조금 과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 거냐, 경찰에 신고해서. 아니면 귀찮고 내가 바쁘니까 그냥 현금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처리할 거냐. 둘 다 주의점이 있어요. 네. 일단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뭐 영상이라든지 맞아요. 블랙박스. 네. 그다음에 본인이 과실이 없어야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귀찮아서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현금을 계속 뜯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또 다쳤다 또 다쳤다 더 달라고 할 수 있기 있겠네. 때문에 간단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좋습니다. 네. 그 10만 원으로 교통사고 다 처리했다. 네. 그래서 뭐 피해자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를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요. 더 확실한 것은 아예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게 저렇게 할 때는 그냥 뺑소니범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처리도 안 하고 나 맞아.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집에 갔다. 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이 자해공가 일단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요즘에 CCTV 있고 다른 분들 블랙박스 다 찍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렇게 어설프게 그래. 저러면 아카데미에서 안 돼. 좀 연기를 배워야겠어.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뒷문으로 타다가 뒤로 떨어진 승객인데요. 버스 탈 때 가끔 뒷문으로 타실 때도 있잖아요. 네. 차 문이 닫힐 때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영상 확인하시죠. 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섰어. 승객들 타요. 근데 한 사람이 피틀거리면서 이제 뒷문으로 올라탑니다. 뒷문으로 올라타는데 바로 저기서 타려고 뒷문이 하는데? 올라가는데 문에 끼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뒷문이 열리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어요. 좀 심하게 부딪혔는데? 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쓰러졌는데 머리 부딪힌 것 같은데. 아니 세게? 근데 저 인도 턱에 머리가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딪혔어요. 맞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생명에 아이고.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당시 버스 기사가 승객이 승차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을 시켰고요. 차는 앞으로 50에서 60cm가량 이동을 했는데요. 이 승객이 끼어 있었던 탓에 승객 끼어 있으면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센서 때문에 또 뒷문이 다시 열리잖아요. 네네. 그 바람에 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차가 조금 다시 움직이다가 열려서.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아하. 이럴 경우 만약 차량 문 열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른바 개문 발차 사고라고 하죠. 요게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돼서 아유. 버스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책임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판단될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개문발차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중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버스 기사에게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문발차 사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 버스 기사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개문발차 사고로 보기 어려운데 아까 영상을 봤더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일단은 지금은 보여요. 네.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좀 가려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개문발차 사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 우리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버스 중에서는 뒷문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다시 출발하지 않고 다시 센서가 작동해서 열리게 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근데 버스 사람 많이 있을 때 문 근처에 서 있다가 그렇지.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맞아. 문이 열리게 되면은 뒤로 넘어지게 돼 정말 큰 사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 기대 서 있지 마시고 이 문 개폐되는지 확인하시고 승하차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버스 기사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요. 버스 기사 변호사라면 무죄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승객을 앞문으로 타야지 뒷문으로 타는 걸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최소한 무죄 아니면 이제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이 좀 감경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나 내 여자니까. 이승기가요? 아니요. 어느 60대가 누나 좋아해 잘못된 집착입니다. 예. 네. 60대 잘못된 집착.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웃집 여성 역할은 장애인님이 하시고 수상한 범인 역할은 우리 이재용 님이 하시고
저는요, 아무튼 잠시 후에 나옵니다. 공개될 겁니다. 그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요즘 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서 좋아한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할아버지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저랑 얘기 좀 해요. 뭐요? 아가씨 뭐 나 불렀어? 아 그래요, 할아버지. 왜 자꾸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집 앞에서 좋아한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외치셨잖아요. 진짜 창피해서. 그게 당신 집이었어요? 난 또 다른 사람 집인 줄 알았어. 어머, 시침이 떼지 마세요. 저한테 고백하신 거 맞잖아요. 아이고, 그거 당신 아니라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저 연상을 좋아해요. 연상? 범인은 발뺌했지만 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저희 집 앞에 좋아한다면서 쪽지까지 붙이고 간 거 있죠? 마침내 범행 현장을 발각한 그때 저에겐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제 쪽지까지 딱 걸렸어. 할아버지, 제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저 좀 그만 쫓아다니세요, 진짜. 나 정말 답답하네. 내가 찾는 건 당신이 아니라니까. 저기 아가씨 있잖아. 저 남자 나 좋아해. 나 찾아온 거야. 아가씨 집인지 착각했나 보네. 예? 아니, 할머니를 찾아온 거라고요? 아니, 그럼 이분이랑 좀 아는 사이세요? 알긴 뭘 알아. 스토커야, 스토커. 하루 종일 누나 좋아해 이러면서 나만 쫓아다녀. 예쁜 거 죄가 되나 진짜. 나 귀찮아 죽겠어 아가씨. 나 좀 도와줘. 그럼 그동안 제가 아니라 할머니를 스토킹했다고요? 오케이. 황당하게도 범인이 노렸던 건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범인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겁에 질려있는 할머니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참 와. 듣기만 해도 황당한데. 할머니를 스토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좋아하시네. 그러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66살의 남성 A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남자가 노린 건 금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6살 연상인 70대 여성 B씨의 속옷을 훔치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그는 곧바로 체포됐고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참.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고 집에 침입했다. 진짜 이거 너무 황당해요. 그렇죠, 황당하죠. 피해자가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건 1심 재판 후에 또 피해자를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범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또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또다시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온 가해자 A씨였습니다.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좋아해 라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어떡해. 그래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네. 7차례나 전화를 하면서 스토킹을 했는데요. A씨는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항소심 재판 중에도 막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전화하고 피해자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중요한 게 또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전화 걸고 찾아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네. 같은 달 1일에도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공소장에 포함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찾아와서 누나 좋아해 문 열어 막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두려워서? 피해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중증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이 피해자 B씨가. A씨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아니, 밖에서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아예 없으니까. 당연하죠.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공포심에 떨었을 것 같은데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재판부 이번 범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고요. 이 피고인 A씨가 물론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양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됐고요.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 구속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범죄 행위가 그냥 경범죄 정도로 처리가 됐었는데 맞아요. 스토킹 범죄 관련법이 생기면서 처벌이 강해졌죠.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연예인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맞아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담을 빙자해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상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중형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60대가 70대를 스토킹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특정 연령대가 있나요, 스토킹에? 연령 불문이에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국내 한 연구진이 스토킹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 한 300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피해자 90% 이상은 여성이었고요.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 뭐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뭐 고르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균적인 스토킹 범행 기간이 무려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 기간이에요. 특히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최대 기간이 1,400여일이었고요. 또 온라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1,300여일 정도로 최대 범행 기간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1,300일, 1,400일 이거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러네. 피해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스토킹 범죄는 이 시작과 끝을 예견할 수가 없고 범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실제 법률 상담하실 때도 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과 후 어떤 차이를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면 보복이 들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이혼할 때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지 말아달라 한 번만 이렇게 그렇게 가정폭력하면서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엔 적극적으로 권리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근 금지한다든지 또 심할 경우 형사 고소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뭐 법률 상담 받고 막 이래도 실제로 뒤에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많지 않은 유형 중 하나죠. 왜냐하면 보복이 너무 두렵거든요.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뭐 최대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그 처벌 기간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3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언제 나를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런 범죄가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구나. 그리고 예방적으로 뭐 신변 보호 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이런 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감수성도 높아졌고 또 제도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계속 이게 심하게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범죄 유형이거든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네, 이런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뭐 뉴스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접했잖아요. 헤어진 연인 간에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래, 맞아.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여성에게 총 598차례, 거의 뭐 600차례 가깝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다가 헤어진 전 동거녀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헤어졌고요. 올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여성의 주거지에 4차례나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까지 했고요. 정말 수백 건의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스토킹을 했습니다. 심지어 올 1월에 법원으로부터 또 피해자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라. 또 휴대전화로도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결정을 받고도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600차례 받으면 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600차례 가깝게 막 문자를 계속 보내면 이 노이로제 올려서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그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고통스럽고 24시간 내내. 무섭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죄질이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가 역시 남성의 죄질이 무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했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고려를 했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게 스토킹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아직도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이 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지금은 딱 한 번 고백했는데 상대방 싫다면 바로 뒤돌아서야 돼요. 어. 두 번, 세 번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전화하거나 톡하는 거 다 스토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토킹이 이제 피해를 받았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연락했다 그러면 녹음을 하시고 네. 문자나 톡 같은 거 증거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이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딸이 낳은 손녀랑 아들이 낳은 손자를 돌보느라 바쁜 60대 할머니입니다. 손녀는 6살, 손자는 이제 4살이에요. 둘 다 제 눈에는 참 예뻐 죽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어머님, 친손주랑 외손주 좀 비교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어머. 며느리 눈에는 제가 애들을 차별하는 게 보인대요. 딸이랑 손녀가 놀러 오면 어이구 내 새끼 왔어? 하고 안아주면서 며느리랑 손자가 오면 왔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손녀랑 친손자가 놀다가 싸우면 제가 외손녀 편만 든다고 또 외손녀는 똑똑해서 4살에 한글 떼고 알파벳도 알더라 하면서 말끝마다 비교하는 것도 실패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모르게 스쳐가듯이 한 말인데 며느리는 속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딸이 낳은 외손녀가 저를 더 닮았어요. 외모도 그렇고 식성도 똑같고요. 아이고. 그렇지. 그런 것도 아직. 근데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요. 거의 90% 이상 며느리를 빼다 박았어요. 낯도 좀 가리고 산만하기도 하고 제가 누구 닮아서 저러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둘 다 예쁜 손주들인데 제가 왜 차별을 하겠어요. 딸이랑 며느리랑 똑같이 육아 도와주느라 등골이 휘는데 자꾸 섭섭하다니까 겁이 나서 뭔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은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며느리가 자기 새끼 차별하나 뒤에서 감시하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모자란다고 느끼니 이거 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차별 없이 손주들 다 이쁘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약간 좀 그렇죠. 속마음이 살짝 튀어나온 것 같긴 근데 했어요. 나 닮은 애가 더 예쁘긴 하죠. 그래요. 막 어떻게 외손녀 같은 경우는 나랑 식성도 비슷하고 얼굴도 닮았는데.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손자 같은 경우는 약간 며느리를 닮아서 낯도 좀 가리고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선생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봐도 이거 조금 가족 간의 문제가 될 만하네요.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가 외손주, 친손주 지금 둘이나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와중에 어쨌거나 간에 고맙다는 얘기는 더 들어야 될 것 같은 이 시점에 오히려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드시고 또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야말로 친손주의 시대가 가고 외손주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 20세기에는 정말 우리가 그저 핏줄 우리가 장남을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한 요 대대손손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남성의 피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게 우리 집안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면 21세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애들을 좀 키워주시더니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 올케가 좀 섭섭하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제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친구분들 이렇게 보면 친손주가 더 정이 간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성을 따라가니까 따라가서.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외손주보다 친손주가 더 이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친손주였어요. 그죠. 내씨 아, 우리 가게를 성식 이어줄 아이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아니 요즘에는 그 개념이 좀 달라.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 그렇지.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낳은 아이. 아, 그렇게 아니 차이를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생각은 또 못했는데. 그리고 요즘 또 들리는 말이 그 외손주 같은 경우는 딸의 아이니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친손주는 며느리한테 약간 눈치 보이고 볼 수 있겠니?라고 물어봐야 돼서. 이게 개념이 달라져. 네, 그래서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달라.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유전적으로는 딸이 그리고 외손주가 끌려요. 이게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외손주가 아주 강력하게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내가 낳은 딸이 확실해요. 그리고 내 딸이 낳은 자식도 내 딸이 낳았다는 게 확실하죠. 이 얘기는 아주 오랜 역사, 인류 역사상 다른 유전자가 나도 모르게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외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낳은 딸 확실하고 내 딸이 낳은 자식 확실하고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안정감을 느끼는 게 외손주의 특징입니다.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딸이 애를 낳아서 외손주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가 키운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와 내 딸이 가졌던 대화의 내용보다 손주의 내용이 합쳐져서 훨씬 더 딸과의 내용이 풍성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이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엄마와 함께 이해하고 엄마와 함께 소통하면서 엄마와의 친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도 그 감정이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밀착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부모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이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데 조부모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오래 키운 아이, 내가 처음에 바라봤던 그 첫사랑 아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했을 때 나와 함께 하면서 심지어 나를 닮았다? 이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 사랑이 아무래도 일관적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끌리는 데는 이런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내 딸의 특성도 있고 동시에 나를 닮았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요 상황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데 굉장히 더 밀착도를 높이게 되죠. 네, 제가 겪어보거나 보지 못해서 그런지 외손주와 친손주를 구분해서 애정을 조금 더 주고 좀 덜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어때요? 요거는 우리가 손주들의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는 대부분 외조부, 외조모 또 뭐 이렇게 증조부, 증조모까지 다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면 손주들끼리 경쟁이 붙을 때 어떤 단어를 보시면 되냐면 니네 할머니, 내 할머니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우리 있어요. 할머니 네. 이러더라고요. 제 할머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더 챙기고 나와 실질적으로 더 연결돼 있다고 판단되는 할머니를 자기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내가 봤을 때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볼 때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며느리는 어쨌든 며느리도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20세기에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막상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시집을 왔을 테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 와서는 적어도 내가 낳은 아이가 이 집의 아들이라면 대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를 잃는다 생각하면 당연히 더 존중받고 더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기능과 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지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핏줄을 떠나서 내 아이가 소외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그 심정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상황이 이 집은 지금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식도 날 더 닮은 자식이 더 끌리듯이 손주도 나 닮은 애가 이러고 걸어와서 할머니 뭐 이러면은 얘지.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렇죠. 그리고 추석 명절 함께 잘 지내셨을 텐데 그때 혹시 마음을 들키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해요. 맞아요. 손주들 막 오면 더 이쁜 애한테 마음이 가고 그쵸. 더 용돈 더 며느리들도 주고. 그렇고 또 사위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위가 여럿 있으면 마음 가는 사위 있거든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덜 아픈 손가락을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아이고, 말라. 들키지 이게 마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깨물어 봤더니 좀 덜 아픈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또 똥똥한 거? 네, 그리고 이게 손가락을 보면 저는 오른손 왼손이 좀 짝짝이거든요. 네. 오른손은 아버지 쪽을 닮고 왼손은 엄마 쪽을 닮았는데 손톱이 한쪽은 좀 길고 예쁘고요. 다른 한쪽은 좀 짧고 조금 그래도 좀 덜 예쁜데 이게 덜 예쁜 쪽보다 이쁜 쪽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 조금 더 아름다움에 끌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본능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나를 닮았다라고 한다면 이 나를 닮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 그냥 나를 닮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심리학 실험에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실험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연을 주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시선을 들키지 말라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기독교 쪽에서 농담으로 뭐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11계명이 있다. 그게 들키지 말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선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겁니다. 며느리가 볼 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아이보다 사실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훨씬 더 오래 바라보고 오래 응시한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라볼 때 눈빛이 그 어떤 눈빛보다 할머니 당사자는 이해를 못하지만 더 반짝였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기억하실 것, 시선을 들키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셨다가도 일부러라도 약간 빠르게 고개를 돌리는 요 센스 필요할 겁니다. 네. 진짜 이 자기랑 닮은 사람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어쩜 얘는 내 매부리 코를 떡 닮았냐. 손가락도 휘어진 게 나랑 닮았어. 아이고. 말 안 해도 그 초롱초롱한 그 할머니 그 눈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이뻐하는 게. 아니 근데 그게 요만한 놈이 너무 이쁘거든. 아, 너무 이뻐서 할머니 이러면.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럼요. 사연자분은 사연 보내신 그 말투로도 저희한테 이미 들키셨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단어를 들키지 마셔야 됩니다. 단어? 이게 이쁜 애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이구 좀 이렇게 이쁘냐. 맞아. 시작해서 이게 이제 조금 덜 이쁜 애는 그렇구나. 네가 애기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이 그런 얘기해도 섭섭해요. 그렇죠. 하물며 내 새끼가 있고 내 자식에 대해서 비교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다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내 며느리가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가 요걸 알고 내 딸이 또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손주들에게 그 단어를 입혀서 불러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은 힘을 실어주는 몇 개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손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손이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장손 왔네.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집안에서의 중요성도 하나 알려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족 내의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대 며느리라 하더라도 이 심리적 뿌듯함은 20세기의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에 대한 안정성과 내 지위에 대한 안정성이 함께 올 거고요. 예를 들어 딸, 곧 외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벌써 4살에 한글을 띄고 남다르고 또 나한테 착착 붙어요, 애가. 그런 애를 밀어내기도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얘를 그냥 쪽쪽 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에 있어서는 딱 정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똑똑이 왔네 아니면 아이고 우리 큰애 왔네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해서 정해진 단어를 쓰시고 항상 그 단어만 쓰신다면 아 원래 우리 어머니는 이 단어를 쓰시고 그 장남의 지위 그리고 처대의 지위를 이렇게 나누시는구나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사실 감정을 최소화하는 단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주들이 뭘 잘못했을 때 제일 치명적인 실수가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다? 우리 재용이는 안 그랬다? 그럼 누굴 닮았다는 거야? 며느리 며느리 닮았다는 욕하는 얘기네. 거잖아. 그러니까. 오. 네.
이게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유 내가 진짜 애까지 봐주면서 내가 이런 눈치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시는 생명 사업이거든요. 또 기왕에 이 아이들을 키우셨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더 키워주실 텐데 그럴 때 기왕이면 생색 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사랑을 감출 수 없고 재채기를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고 이 딸이 또 다른 섭섭함이 있겠지만 며느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 집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내 아이가 일종의 차별이나 혹은 받아야 될 응당의 대우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 지위가 박탈됐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모쪼록 기억하셔야 될 게 형제들 간에도 민감한 주제이니 손주들 간에는 손주 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딸과의 비교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기왕이면 공로가 있도록 나중에라도 더 기쁨이 있도록 단어나 혹은 이 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며느리의 진짜 불만을 읽어라. 아우, 시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지금. 그죠? 긁히지 말아야 되고 읽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면 이걸 육아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 황혼 육아 남들도 다 힘들다 하는데 이걸 때려쳐야 되나 아마 이런 그렇지. 생각까지 어쩌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또 각별하세요. 또 며느리나 딸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또 각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며느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자식에 대한 비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자면 90%가 넘게 친손주는 며느리를 닮았대요. 아. 며느리도 알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는 더 이쁠 거예요. 왜냐? 나를 닮았으니까. 대신에 나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시어머니가 내 아이보다 외손주를 더 사랑한다는 느낌이 강한다면 이때 며느리가 갖는 느낌은 뭐겠어요? 내 아이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외되고 있구나. 나와 내 아이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적어도 이 외손주가 가지고 있는 입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큰아이로서 6살이고 친손주가 4살이잖아요. 큰아이는 딸이건 아들은 상관없이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의 기쁨이라는 건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너무너무 시어머니를 닮았고 무엇보다 내 아이는 나만을 닮았잖아요. 이렇다면 이 닮은 가족들 안에서 성씨가 같다 하더라도 외모가 주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이 끌리는 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맞아. 세 번째로는 친손주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사랑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가 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럴 때의 느낌은 배신감에 가까워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아마 아픈 부분일 텐데 큰애가 똑똑합니다. 외손주가 똑똑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아이는 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 내 아이는 4살인데 큰애는 4살에 한글을 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애는 4살에 한글을 못 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큰애는 알파벳까지 안 돼요. 그러면 대충 하는 옹알이에다 한글에다가 알파벳까지 하면 큰애는 3개 국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아직 내 아이는 뭔가 못 쫓아가는 것 같은 거. 네. 그러면 괜히 애만 잡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다가 총체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밀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이 세월이 4년이에요. 그렇다면 며느리에게도 없던 컴플렉스까지 생길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그 안쪽에 말하지 못하는 울컥거리는 감정을 한 번쯤은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아이를 낳기 이전부터 며느리는 내가 좀 신우한테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내심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낳은 아이까지 신우의 아이보다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좀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냐면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를 좀 따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셔서 뭐 하시냐. 감정 토로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 섭섭하다고 하는데 나도 너한테 진짜 섭섭하다.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하고 또 우리 딸이 있다 하더라도 둘 다 이쁘고 우리 친손주 외손주 왜 안 이쁘겠니? 우리 어머니 표현들 조금 바꿔서 하셔야 될 그렇죠. 거예요. 둘째라서 작은 애라 더 이쁘다. 얘는 우리 핏줄이다. 그리고 이 핏줄이 나한테 얼마나 이쁜 줄 아느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섭섭하다. 오히려 반격을 좀 시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마음이 놓일 거예요. 네. 어머니의 감정도 상쇄를 하면서 동시에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그 시선까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그것도 좀 사라질 거고요. 며느리 시선이 자유로워야 어머니도 편안하게 맞아. 육아하시고 충분히 더 사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손주, 외손주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면 가장 또 상처받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 눈치가 빠르거든요. 다 알거든요. 네. 요즘 애들 진짜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한 4살, 5살 이런 애들도 진짜 저는 재밌게 해주니까 저를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걔네들한테 무슨 젤리를 줬어. 그러니까 젤리 준 사람이 더 좋고 큰아빠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그럼요. 더 잘해주면 나한테 또 못해주고 안 좋은 소리 한다 그러면 충격받는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물질을 아는 거지. 그렇죠.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더 예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차별받는 걸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작은 애가 눈치가 나중에 조금 더 빠르게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좀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애써주시는 거니까요. 기왕에 하는 거 우리 며느리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1대1의 관계, 아이에게도 이게 1이라면 또 다른 아이에게도 1이 될수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솔루션이요. 네 번째. 자, 뭘까? 열심히 육아한 당신, 떠날 준비를 하라. 또 준비해야 되네. 네. 아. 아주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죠. 아니 동양바구니 달라고 한다고 정말 이렇게 육아가 힘든가 요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육아는 반드시 종료 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한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육아를 하는 것, 곧 황혼 육아와 관련해서 육아 계약서를 써라 이런 얘기가 막 돌 정도로 이 육아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공을 다 내가 얻을 수는 있는 것인지 과연 내 청춘의 즙을 다 먹여서 살린 이 아이들 대신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우리 집도 보니까 큰애가 6살이고 작은애가 4살이에요. 네. 이 아이들 키워가며 벌써 이 세월이 따로따로 합치면 10년입니다. 에너지는 10년치가 빠져나간 거예요. 적어도 이 육아의 종착지가 어느 시점인지는 지금 정하셔야 될 겁니다. 정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몇 살까지 이 아이들 키워주실지를 정하신다면 엔딩이 선명하잖아요. 엔딩이 선명할 때는 아이들이 지금 커서 큰애는 내년 후년이면 벌써 초등학교를 갈 거고 네. 작은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될 텐데 그렇게 생활이 달라진다는 건 육아의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딸과 며느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니 이 아이에겐 요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요 아이에는 요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어머니 역할은 조금 줄여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육아가 끝나는 시점에 그 종료 시점에 부모 역할이 더 증가하고 환경 적응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 바꾸시는 것도 조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어머니가 양육 비용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아 휴가 같은 것도 좀 챙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 안 되면 좀 들어 누우세요. 왜냐 이 부모가 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건데 늘 있으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 사실상 불만도 생겨나는 겁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며느리의 불만이 조금 더 크게 들리실 거예요. 다만 이 시점에 기억하실 것 어머니도 가끔씩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셔야 자식을 맡기는 그 큰 자식들도 어머니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육아 휴가 가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가끔 일부러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적어도 최소 일주일 이상 들어 누우셔야 부모의 소중함도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저는 조부모가 외손주랑 친손주를 동시에 키우는 이것도 사실 흔하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2022 육아 공로상 할머니 이래야 돼. 이게 따님하고 며느리도 이 할머니의 공로를 우리 어머니의 공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육아. 아유, 네, 그럼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워주는 것도 힘든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아요. 그럼요.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적어도 감사장 좀 드리고요.
그다음 육아가 끝난 시점에는 감사패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고맙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명사업이고 이 생명사업 안에 내 아이들이 그 살과 그 피와 그리고 청춘을 갈아 넣어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번 명절 동안에 아이들을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계신다면 네.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한 번쯤 우리가 단순히 용돈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편지라도 꼭 한번 좀 그 전달해 드려서 맞아요. 네. 이분들이 마음 안쪽으로 좀 축축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아마 명절 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보내셨을 텐데 오늘은 아마 어제 오늘은 다들 대구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네. 네. 네, 그럼 거기서 뒷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뒷 담화 정리를 잘 하셔야지. 네. 거기서 또 바른 소리 한다고. 아우, 맘상하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네. 거지만 솔직히 병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오늘 마무리 하셔야죠. 네.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네, 한 주의 시작. 그래도 오늘은 좀 마음이 가벼우실 네. 텐데 내일은 그래도 일주일이 좀 짧다는 생각. 화수목금. 금이면 끝나니까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